오늘 저희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내용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조경 박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T사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T3에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하고 대학원은 지금 네트워크 보안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학부가 침입한지, 학부에서 침입한지 시스템 쪽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시스템 쪽은 베테랑이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강의를 저희가 박수로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규형입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고요. 자, 문제는 우리는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그러면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보 보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세미나도 있으시고 또 MT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개념을 좀 위주로 설명하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반응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 장남수 교수님께서 2차를 또 준비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필요하면 좀 더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가.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처음 이야기하는 게 정의입니다. 아무래도 수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부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 말씀드리고, 그 다음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세분화한 모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 보안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어느 세대부터 사용을 하셨는지 아마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야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용 컴퓨팅 환경,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전혀 연결되지 않고 모뎀도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때는 컴퓨터를, 지금은 IBM 표준 P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회사에서 각각 자기네들 별로 만든 포맷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카세트 테이프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걸로 열심히 게임하고 베이직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연히 인터넷은 상상도 못했고, 저 먼 외국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더라라는 것만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TCP/IP가 제대로 연구가 된 게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연구가 됐고, 제가 7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죠.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고, 클라우드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죠. 유명한, 여러분 많이 아시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 스타크래프트 도입이 되면서 쌈장의 전설 이기석이 광고를 합니다. 코넷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되죠. 1990년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진 한 장 정도 되는, 디지털 카메라 찍는 사진 한 장 정도 되는 1, 2메가짜리 데이터 하나 받는데 한 40분 시간이 걸려요.
텍스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환경.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발달이 되죠. 광대역 고성능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광대역 고성능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자, 이제 기존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PC에 넣었다가 약간 발달이 돼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속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사용을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가져와 가지고 나는 단지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단말기만 가지고 쓰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자, 기존에 있는 서버 사용과 관련된 내용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된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스토리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에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디스크, 제가 처음에 썼던 카세트 테이프 이런 식의 저장 장치들 있었는데 저장 장치들까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뭐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 자,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였긴 했는데 중에서도 스토리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구글 독스. 그래서 구글에서 엑셀이라든가 워드 이런 서비스들을 쉽게 우리가 접속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까지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클라우드 단말을 통해서. 클라우드 단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PC나 노트북 같은 거 될 거고, 그리고 요새는 패드 종류 많이 나와 있죠. 태블릿 PC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태블릿 PC가 또 상업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태블릿 PC 자체는 일단 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래도 데스크탑이나 이런 좀 더 비싼 PC에 비해서는 많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스크탑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활용했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태블릿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고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나타났다라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약간 일부는 반복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가바이트 이더넷, 10기가 이상, 그리고 4G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같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넘어오면서 개인이 쉽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에도 주소를 줄 수 있다는 건 역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비쿼터스 환경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나 IP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기는 한데 IP를 사용하는데 IP 주소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은 굳이 컴퓨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IP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환경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전 사회적인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업무,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디지털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또한
전통 산업과 IT가 결합이 되면서 제어 시스템, 자동차, 전력망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게 IT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타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여기에 쭉 나열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했던 스마트폰, 가장 먼저 태블릿 디바이스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또 사업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최신 트렌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도 나열하자면은 머신 투 머신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조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제어가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 자, 스카다 시스템 우리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스톡스넷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있었던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제어 시스템도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이 직접 일일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제대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만들어지고 그게 컴퓨터를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또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스마트 그리드가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는 그리드가 뭐죠? 그리드. 그렇죠. 우리말로 치면은 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은 격자 그럼 바둑판 같은 거 있죠. 가로 세로해서 바둑판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주로 전력망 쪽에서 자,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그걸 겪었는데요. 회사에서 여름에 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갔어요. 겪어보신 분들 많죠? 예.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좀 불분명한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할 때도 물론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많이 했지만 블랙아웃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전기를 아예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었죠. 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생산되는 전기에 비해서 소모되는 전기가 과연, 그러니까 많긴 많아요. 소모량이 많긴 많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꼭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거는 좀 뺐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으로 좀 집중을 해주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 효율적으로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를 하려면은 그 인간이 하나요? 전선 연결해가지고 이쪽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뽑아다가 이쪽에다 연결하고 전봇대 계속 수리하면서 못하죠? 중앙 집중으로 전기 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마트 그리드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적당히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전기 사용량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게 한 곳에 집중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 곳에 집중된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자연스럽게 개념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보안 쪽 관련해서 또 묶여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력량을 한 곳에서 제어를 한다. 문제점 딱 나오죠. 제어하는 곳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보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대학원 같은 곳에서 학과를 운영하고 과제를 진행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보보안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서 돈도 잘 벌고 우리가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그런 형태로 해서 찾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보안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낸 것들 중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한 단계 발달이 돼서 스마트 빌딩, 그래가지고 이제는 빌딩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빌딩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를 할 때도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스마트 빌딩이라는 개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점점 더 빌딩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필요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출입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CCTV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CCTV에 대한 관리 내지는 전력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엘리베이터 같은 장치들, 컴퓨터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 이용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스마트카 광고로 요새 가끔 나오고 있는 게 자동 주차되는 거 있죠. 특히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 주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주변을 딱 인지를 해가지고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 일자 주차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고급형 자동차 세단 같은 경우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원격 진단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은 저 먼 곳 어딘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현재 자동차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거 해주고, 예전에 007에서 나왔어요. 007에서 007 영화에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007이 이만한 장치를 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이만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동차 앞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스마트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신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면서 정보 보안 분야에서도 각각의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내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자, 따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게 바로 구름이죠. 그렇죠? 뭐 별도로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미지에 그렇게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인터넷이라는 구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PC에서 인터넷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니노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태블릿 PC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당연히 노트북. 그 외에도 자, 원격 데스크탑이나 원격에 있는 서버나 DB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클라우드 환경이다라고 보통 많이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참고로 제가 이 클라우드 쪽으로 오늘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굳이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대학원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악성 코드 분석, 악성 코드 동적 분석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교육 과정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교육 과정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한 몇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게 있고, 침해 대응, 모의 해킹,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트렌드를 또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주제가 뭘까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이 장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교육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일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계속 일이 있으면서 이쪽에 대한 데이터를 접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란 과연 어떤 것인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은 교육을 하고 나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를 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수치적으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몇 명이 교육을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가?
그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에요.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면, 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육을 잘 시키면,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해내면 이 친구들이 취업을 잘 할 수가 있겠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전공 분야는 아닌데, 클라우드 쪽이 전공 분야가 아니기는 한데, 교육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잠시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지원이 안 되네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보죠.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사과 회사의 광고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근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저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애플에서 자기네들 기계만 사용하고 딴 기계는 사용 못하게 굉장히 제약해놓은 프로그램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광고가 클라우드의 개념, 그 중에서 스토리지에 관련된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이곳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굳이 이 디바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디바이스가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거의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애플에서만 이런 데이터를, 이런 거를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장치를 만드는 곳이 애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과 연결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잘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했으니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럼 그 전에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는 시사경제 용어사전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뜯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부분 제 수업 들으셨나요? 예. 제 수업은 안 들었어도 다른 네트워크 관련 수업들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은 OSI 7 레이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비들,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있죠. 이러한 인프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인터넷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그렇게 정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많이 참고를 하는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특히 많이 나오는 위키백과 보시면, 자, 개인이 가진 단말기라는 것을 통해서 주로 입출력, 개인이 가진 단말기는 입출력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것은 별개 문제, 정보 분석, 처리, 저장, 관리, 심지어 유통까지, 이런 것을 PC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어떤 제3의 공간이 있다라고 사실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죠.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시스템의 형태라고 위키백과에서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빨간줄 쳐진 단말기로는 입출력,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정보 분석, 처리, 저장, 관리, 유통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에 이렇게 개념이 세 가지로 또 나눠진다. 이따가 또 다른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공공용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사설용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공공용 클라우드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저장, 처리, 관리, 유통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설용 클라우드 그러면 그럼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내 데이터는 모두 다 클라우드라는 환경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프라이버시는 보호를 하는 거죠. 나 혼자 또는 우리 회사끼리만 그래도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이것을 사설용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설용 클라우드에서는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안성이 필요하죠. 사설인데 보안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작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공공용으로 가면은 개방성이 있고 저비용, 공공용이면 규모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비용이지? 여러분들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 공짜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성, 상황에 따라서 뭐 용량을 변경을 한다거나 또 소규모 시스템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혼합형 클라우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안도, 안정성도, 비용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 사설, 혼합형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의를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IT와 관련해서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통합을 한 거다. 그리고 좀 용어를 잘 갈무리를 한 거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필요한 게 가상화와 분산 처리 기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은 저 구름 속 어딘가에 사실은 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가 나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영역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가상화. 그 다음 분산 처리 기술 외 많은 데이터들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되려면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을 하니까 계산을, 어떤 컴퓨팅이라는 걸 해야죠. 근데 많은 데이터들은 결국은 많은 사용자들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려면 대단히 큰 컴퓨터 한 대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컴퓨터들 다 묶어놓고 분산 처리 기술 하는 거고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거는 부가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 대규모의 IT 자원을 임대를 한다. 자,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IT 자원은 당연한 거고 임대입니다. 임대. 꼭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대. 왜 임대냐? 임대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고 잠깐 내가 빌려다 쓰는 거죠. 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지불을 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내가 굳이 대규모 IT 자원을 상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액을 들여 구매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걸 잠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만큼의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반대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일종의 소유욕?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이 계속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컴퓨팅은 말 그대로 계산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갑니다. 이제는 서비스니까. 서비스는 무조건 손님이 왕이죠.
사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나와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의 아웃소싱 IT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에서 특히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경영자라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웃소싱 하청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일종의 IT 분야의 아웃소싱 서비스로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용어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깊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셨으면은 이 단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해상도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자, 맨 아래부터 볼게요. IaaS. 그래서 뭐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S라고 쭉 공통적으로 붙은 것은 애저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맨 아래에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은 플랫폼. 그 다음은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말 그대로의 서비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스토리지,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면 이 세 단계로 딱 구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내지는 클라우드 보안. 자, 그러면 구름 속에다 대고 무엇을 보안을 해야 되는가? 대상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할 때 이거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SPI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상은 이것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첫 번째로는 스토리지 제공 서비스, 인프라 장치로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로 실제로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제가 광고를 잠깐 했던, 전 애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KT에서도, 그러니까 아이폰을 KT로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서비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KT로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개통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클라우드 가입하라고 문자 오고 그러더라고요. KT에 유클라우드 있고요. 드롭박스들 많이 쓰십니까, 회사에서? 예. 저도 이 드롭박스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PC에다가 클라이언트를 깔아놓고 서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저장 공간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계속 언급드렸던 네이버 엔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고, 가상 서버 데스크탑 제공해주는 것 역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서버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우리는 책을 구매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해가지고 이시스퀘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은, 구글에서 우리는 구글 독스를 언급을 드렸지만은 구글에서 여러 가지 앱 개발 엔진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플랫폼들을 가져와서 내가 앱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VM웨어 뭐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많이들 쓰시죠. VM웨어의 클라우드 파운더리 해가지고 VM웨어 자체가, 또 우리는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PC를 쪼개는 데를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VM웨어를 적당히 잘만 활용을 하면은 분산 처리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들을 함께 사용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VM웨어 쪽이 이제 가상 OS를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상 OS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salesforce.com 그래가지고 이건 고객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존에는 고객 관리와 관련해서 뭐 국내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객 관리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백화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점원들이 백화점 점원? 예, 아무튼 직원분들께서 컴퓨터 단말기에다 뭘 막 입력을 해가지고 결제하고 하죠. 거기는 상품 관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같이 고객 관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로 임시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픽스러, 이미지 편집, 포토샵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웹 포토샵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토샵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굳이 그 비싸고 용량 큰 포토샵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미지 올려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거 가능한데, 그게 클라우드에서의 서비스로의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유명한 구글 독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구분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클라우드 보안 위협인데, 뭐 클라우드 보안 위협 저 혼자 정리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유명한 여러 조직들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 쫙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미국의 니스트 클라우드 고객 관점의 위험 레벨로 해가지고 8가지 해줬고,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UC 버클리 학교. 제가 회사라고 했어요. 학교. 굉장히 유명한 버클리에서도 자, 클라우드의 10가지 보안 요소에 대해서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는 뭐 통계조사 기관인데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리포트들을 만듭니다. 클라우드의 6가지 위협에 대해서 만들었고, CSA라고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캐나다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무슨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 조직에서도 어소시에이션이겠죠,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협회 이런 곳에서 클라우드의 보안 도메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핵심 위협으로 해가지고 6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 위협으로 일단 우리는 보죠.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느냐? 가상화 취약점. 두 번째로는 정보 위탁의 문제. 세 번째, 자원 공유 및 집중화에 따른 문제. 네 번째, 단말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는 분산 처리가 또 보안 적용이 문제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법규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가상화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 가상화 툴 자체가 문제가 돼 있을 때가 보안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VMware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VMware가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백신을 설치하고 방화벽이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제로데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VMware를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인터넷 뱅킹 용으로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사용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VMware에서 취약점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보고도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VMware에서 가상화를 했다 하더라도 또 감염이 없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그대로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드리는데 VMware. 자, 여러분들이 VMware를 설치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용량의 어떤 파일이 하나가 생기죠. 열심히 클라우드 상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설치해 놓은 파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작업한 파일 다 날아가는 거죠. 별도로 백업을 안 해요. 이 문제는 굳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더라도 백업을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일반 PC 환경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은 클라우드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 취약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역시 데이터가 손실되는 데 있어서 100% 커버를 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보 위탁에 따른 정보 유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국정원에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심지어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은 정부 산하기관은 가급적이면 클라우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침까지 내렸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민간 기업에서는 난리가 났죠. 국정원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못 믿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너네 사업 망해라라는 얘기죠, 사실. 보완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히 답은 없고. 자, 어딘가에 나의 정보를 위탁을 하는 게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유출이 될 거고,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의 문제냐, 그 데이터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사람의 문제냐, 내지는 데이터를 훔쳐간 사람의 문제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나온 이 기술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정보 보안하는 사람들이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 워낙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정보 보안 법률이 채정비가 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 나오고 문제점 생기고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데 법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누가 따집니까? 결국은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정보가 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가 대용량의 IT 인프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PC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작은 CPU 능력을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자원 공유를 하고 데이터가 몰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먼 곳 어딘가에 스토리지 장치는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해놨다 이겁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를 다 만들어놨다. 그걸 다 사용하려면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네트워크 대역폭은 지원 안 하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메가 네트워크 가지고 세종대학교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병목 현상 생기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집중화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정보보안 입장에서 가용성에 대한 문제 생길 수가 있죠. 또한 저 먼 곳 어딘가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가 생겼으면 하다못해 우리 포렌식 공부를 하면 포렌식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복구를 하려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용 단말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유출.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VPN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VPN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 PC에다가 VPN 세팅해놓고 계정 만들어서 여기서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하다못해 텔넷이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VPN에 대한 공격 자체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 한은 기밀성을 보장하며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에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안드로이드에 물론 있기는 있어요.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구현됐느냐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안드로이드는 취약성이 굉장히 많죠. VPN과 관련된 취약성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2단 말기는 신뢰할 수 있는데 저단 말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밀성을 확보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도청이나 맨인더 미드어택 공격에 대해서 취약할 수가 있는 거고, 요새는 과거에는 이 맨인더 미드어택 공격이라는 게 그냥 실험 환경에서 주어진 어떤 해킹이 가능한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실습 환경으로만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파밍 이런 거 실제로 공격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MITM 공격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설정만 하고 조금만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사용 단말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일돼서 커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어쨌든 분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안 적용하고 약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를 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면은 물론 우리 블록 암호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잘라서 넣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고 저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걸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복구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 찾고 저쪽에 있는 데이터 찾고 해야 되는 추가적인 컴퓨팅이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데이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덱싱 부분,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지만은 보안 프로토콜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려면은 또 기존의 단일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 기술들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여기 대학원생분들도 계시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프로토콜들 기존에 있던 것들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논문 주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암호화, 인증, 접근 제어 이런 부분이 단일 서버나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당장에 드롭박스를 사용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날렸다. 누구한테 따집니까 이거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드롭박스 사용할 때 기본 약관에 데이터 날라가도 우리는 책임 못 진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백업을 해놓기는 하지만 해외에 있는 서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데이터의 유실만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변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감사 증적의 문제. 쉽게 얘기하면 포렌식적인 문제입니다. 자,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무결성이죠. 이 증거가 사건이 딱 발생된 이후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단 1비트도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해줘야 이게 법정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증거로서 채택이 돼요. 단 1비트라도 변조가 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다른 내용이 범행을 정확히 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이 됐고 데이터, 범죄 증거와 관련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걸 찾아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엔드라이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범죄의 흔적을 남겨놓게 됐고 수사관이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증거의 무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겁니다.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라는 것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들 당신이 봐라. 네이버에 있는 이 서버에 여기에 나만 접속하냐? 딴 사람들도 접속해서 동일한 서비스 프로그램들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무결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의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감사 증적에 있어 내가 단순히 그냥 나 혼자의 PC에서 그런 증거를 남겼다라고 한다면은 수사관들이 그대로 데이터 덤프 떠가지고 백업 해놓고 사용을 하면 증거로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전 꼼짝 못해요. 왜? 내 거니까, 나 혼자 거니까, 나만 사용하니까.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상황에서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안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6가지 주제의 내용들만 봐도 이거 그럼 클라우드 이거 사용 못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안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안 대책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만 개발을 하고 상품화하려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그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을 하고 더 확장이 되려면은 정보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보안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에서 발생도 많이 되지만 우선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안 문제는 내부자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통제. 그에 대한 방법이 바로 정책 수립, 그리고 준수사항, 이런 걸 명문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 저런 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지켜라. 그리고 클라우드를 만들려면 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걸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많은 조직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꼭 클라우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보 보안을 제대로 하려면, 특히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IT를 하는 조직에 뭐 정보 보안이 얼핏 IT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IT 하는 조직에 그냥 맡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그러면 컴퓨터 다리고 관리하니까 정보 보안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클라우드 이런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정보보호 조직 별도로 구성을 하고 정보보호 조직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력에 대해서도 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의 분류 및 통제가 필요하다. 회사 같은 곳에서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모든 시스템에다가 보안을 엄격하게 100%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비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같은 것들을 등급을 분류를 해줘요. 이 정도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우리 회사에 별로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분류를 해주고, 중요한 것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비상대응체제.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IT 장비가 됐든 클라우드 시스템이 됐든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고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과연 얼마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것들을 복구를 할 수 있는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비상대응체계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된 개념으로 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가용성이죠, 가용성. 그래서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들, 여러 홈쇼핑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업체라든가 포털 업체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업체들이 있겠는데, 게임 업체 포함해서요.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야죠. 문제가 되면은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관련된 법률과 법규, 특히 요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개인정보보호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좀 제정이 돼서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률이 더 가다듬어지고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도 나올 것이고, 이때 사용과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적 측면에서 이야기였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입니다. 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 자체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통수신되고 활용이 되니까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시스템과 가상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부분입니다. 취약점 산수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또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과 별개로 데이터 센터 자체를 해커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사실은. 기본적인 해커들이 국방부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나 이런 데도 공격을 많이 하지만, 데이터가 몽땅 몰려있는 어떤 곳이 있다 알면은 정말 공격하고 싶은 장소가 되겠죠. 철저하게 데이터 센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정말 확실하게 기밀성을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그냥 나의 중요한 정보들도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못 믿죠.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웬만큼 해가지고 못 믿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심지어 못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암호화, 백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사용자의 인증, 접근 제어 부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계속 중요성을 인지를 하실 테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짚어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네. 중간에 그 표에 나왔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잖아요. 예.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예. 예. 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클라우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역사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는 대용량의 어떤 계산이 필요할 때 비싼 서버를 꼭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비싼 컴퓨터를 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슈퍼컴퓨터 같은 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산 처리와 관련된 이론들, 기술들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컴퓨터 자원 자체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분산 처리 쪽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거기는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업화를 하려면은 돈 벌어야죠. 그러려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죠. 그게 서비스다 보니까 계속해서 클라우드 그러면은 서비스하고 거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도 구분을 해드린 게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뭐 소아 기반의 뭐 그런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기술들이 거의 다가 해외에서 뭐 분산 처리나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기술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예. 혹시 국내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예.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국내 기술적인 의존도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그 기술 개발 동향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통위 보고서에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도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 보안 업체들 중에서 뭐 좀 유명한 곳 못지않게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은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네, 필요하시면은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연계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보안에 예. 기술적으로 혹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보안에 기술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들에서 우리가 인프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보안 장비들이 있죠. 그거는 웬만한 곳에서는 지금 적용은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럼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고요. 네이버 그 엔드라이브 운영하는 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아예 제가 알기로는 보안팀에서 따로 그와 관련된 연구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디다라고 찍지는 못하겠는데, 이곳저곳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답변이 되셨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예.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클라우드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일단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못 믿는 상황이고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게 많이 못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그 수준 이상이 되도록 개발이 더 돼야겠죠. 그래서 PC에서 사용했을 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이런 내 PC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럼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걸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내가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응용의 범위도 그렇고 인터페이스나 이런 융통성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VDI도 클라우드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VDI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기존의 회사에서 예. 프라이빗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질문은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클라우드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영업사원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실 겁니다. 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 어설플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메일에 보내시던지 연락을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